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 흔드는 거 살펴보면 거의 없죠. 북한의 핵실험이나 남북관계 정도가 영향을 좀 미칠까.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밖으로 영향을 주는 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얼마 전부터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세계의 가상화폐 가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출렁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가상화폐 규제 방침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전 세계 거래량의 20%를 차지하고 국내 투자자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한 300만 명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시간에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무조사하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또 한 번 밝혔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 몇 시간 만에 다시 확정된 건 아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면서 좀 물러섰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도 크게 가격이 요동쳤는데요. 이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움직인다고 생각될수록 정부 정책과 대응은 더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고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새로운 지수 KRX 300이라는 걸 내놓을 예정인데 이게 어떤 거며 이게 나오면 코스닥 시장에는 왜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한국거래소 관계자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가 몇십 조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거 누가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어제 또 한 번 대혼란을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겠다,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바람에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점심시간을 통해서 식사하면서 하는 간담회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이미 전일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도 사실 법무부 쪽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추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그것은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던 적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화폐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힘들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이걸 화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거의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요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사실 가상화폐가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 등락이 하루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악재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고, 이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그 민원까지 넣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청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수위를 좀 낮췄다라고 봐야 되나요? 한 오후 5시쯤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죠. 아직 그 가상화폐 폐지와 관련돼서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문자가 돌면서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그렇죠. 법무부하고 아직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설명하자면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내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네. 혼란스러웠고요.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조금 뭐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어쨌든 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큰 하루. 만약에 가상화폐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루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부 부처 다른 부처들은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법무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는 아예 반대다라는 부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래소 폐쇄까지 가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규제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과열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폐쇄까지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견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하고 난 이후에 금융당국 쪽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그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에 거의 동조하는 비슷한 발언들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 쪽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진화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시장에 한 방향의 어떤 신호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어제는 하루 몇 시간 만에 이 신호가 갑자기 강했다가 약했다가를 반복해버린 거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혼선이 훨씬 커진 것이고 나중에 정부에서 또 이런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까가 조금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경이었으면 끝까지 강경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고려하고 있다라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충분히 법무부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이었으면 차라리 더 나은데 이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면서 뒤에 물음표를 찍다 보니까 네. 시장이 더욱더 큰 혼란을 줬다 이렇게 어떤 보이는 식으로든 거죠.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그 청와대에서 시세 조작을 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사람들을 이 계좌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도리어 시세 조작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농담이겠죠. 예, 농담설인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어제 혼란이 좀 컸던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입장이 정부에서 동의된 입장이라면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는 뜻인데 이게 2천만 원에 거래되면 거품이고 그럼 네. 2만 원에 거래되면 괜찮으냐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는 게 네. 2만 원에 거래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2천만 원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본다면 폐쇄하는 거 말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본다면 다른 대안이 있겠으나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폐쇄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도 들고.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예. 이제 근데 법률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라는 어떤 가치 평가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사실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은 성장을 하고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갈 우려라든지 네. 중간에 사라질 우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출렁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 내내 자기 일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 투자할 만한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도 본인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게 정말 튤립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지 아니면 정말 미래의 어떤 기술을 대체할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어제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뭐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인원이 지금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300만 명이잖아요. 근데 네. 이걸 그냥 일반적인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하는 도박장 수준으로 생각하고 너네 이거 도박장 문 닫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신한은행이 네. 그
얼마 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게 그 가상 계좌도 본인이 직접 실명을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털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좌마저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예 가상 화폐의 거래와 관련된 계좌는 신한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고객들도 이제는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한은행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른 은행들도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은행 계좌가 막히면 이것도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상화폐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그런 컴퓨터나 혹은 네.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가 코인으로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코인이 일정 가격은 유지를 해줘야 그분들 인건비나 전기요금도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 생태계를 인정한다면 코인 가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텐데 네. 정부는 그 생태계는 우리는 모르는 인정 안 하는 생태계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 현재 저희 네, 정부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우리 그런 정부는 시각으로 그런 보면 거죠. 네. 도박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걸 다른 나라가 먼저 고민을 했으면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너무 이게 뜨거워져 있어서 예, 지금 300만 그렇습니다. 명이니까 한 3만 명만 하는 거면 또 대안이 또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문제가 결국은 합의가 됐네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기사 5,300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세워서 고용하는 데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바게뜨의 이 본사가 자회사를 세운다는 것은 51% 이상의 지분을 본사가 소유를 하고요. 가맹점주들이 나머지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회사가 이 5천여 명의 제빵기사들을 모두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새로 회사를 하나 세우고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건 파리바게뜨 각 가맹점에서 빵 굽는 분들 제빵 기사가 네. 실제로는 어떤 특정 인력 파견 업체들이 파견해 준 제빵 기사인데 작업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저 메신저로 하더라.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사실 저도 좀 혼란이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라고 하니까 본사가 파견하지 않고 다른 회사 3자 회사에서 오면 이건 네. 전부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예. 3자 회사에서 왔으면 3자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해야지 네. 왜 본사가 그 사람들을 업무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업무 지시의 이 루트상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가 네. 과거에도 그 업체에서 제빵사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일일이 작업 지시를 하는 구조였다면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 네. 작업 지시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하는 게 문제니 본사가 하지 말거나 사실상은 너네가 직접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고용이나 다름없는데 3자를 통해서 했으니 이건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것이죠. 거겠죠. 네. 본사가 작업 지시를 하지 말거나 작업 지시를 하려면 직접 고용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은 본사가 직접 고용하고 직접 작업 지시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네. 제3의 업체를 만들어서 그 제3의 업체가 작업 지시를 앞으로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네요. 이제 해결점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가 지시했던 것은 직접 고용을 하거라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직접 고용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하는 이유는 그 법상에 만약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원치 않으면. 예, 원치 않으면 네.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51% 자회사라는 곳으로 그 노동자들이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건데 앞으로 불법 파견의 문제냐 아니냐는 거기 역시도 만약에 지시의 루트상에 네.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다만 51% 지분을 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본사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자회사에 지시를 하고 자회사가 다시 노동자들에게 지시하는 루트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기에 제빵사들 모아서 인력 파견하던 업체들은 다 사라졌네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 뭐 합의가 좀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불법 파견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어떤 룰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본사로 채용됐을 때 그 여러 가지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과 과연 자회사에 있을 때가 같을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을 테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협력업체에서 파견하던 이 협력업체들이 8곳이거든요. 이 8곳이 모두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는 이 협력업체 사장들을 지금 현재 51%의 그 세우는 자회사에 임원이나 본부장급으로 이제 데려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네.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사라진 업체도 어찌 보면 중소기업인데 네, 그렇죠. 이 중소기업들 이렇게 막 없애도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야, 이 친구들이 했던 게 그동안 사람 모아서 그냥 중간에서 인건비 그 프리미엄만 받아갔을 뿐이지 한 일이 뭐가 있어 없어져도 돼라는 시각도 있을 거고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사안이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 이번 합의 때 노조도 조금 한 발 물러섰고 사용자 측도 한 방 물러섰다는 점에서는 조금 뭐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러게요. 점에서는 조금 예. 평가를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회사니 없어져도 된다는 시각이라면 사실 그런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특정 예를 들면 휴대폰의 껍질 그 케이스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네. 그 업체가 없었으면 본사가 직접 사람 고용해서 만들어야 될 케이스를 인건비 좀 더 싼 사람들 모아다가 케이스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네. 부서를 분리하고 회사를 나누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업무 담당자들을 다 지정하고 만드는 이유는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효율화를 위해서 회사를 나누고 또 네. 협력업체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야 너네가 다 고용하면 되지라는 해석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인력만 파견하는 업체도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업체라는 그럴 뜻인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없애면 이것도 문제라는 시각이겠죠. 참 고민거리가 많네요. 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들 그냥 다주택자만 하지 네네. 말고 실제로 등록하고 임대사업 등록하고 세금 내고 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이 별로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할 것 같더니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물론 버티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지만 정부가 당장 4월부터 중과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제 통계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요. 이제 보통 이런 거 되면 기자들이 그 현장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보거나 현장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이제 임대사업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쪽에 나가서 보면 평소 대비 서너 배가량 지금 임대사업 등록이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연말부터는 매일 60건에서 70건의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하고 네. 1월 들어서는 지금 하루에도 100건 이상이 접수되는 곳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에 그러니까 계속 뉴스에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혜택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하겠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꽤 혜택을 많이 준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양도세 같은 거는 많이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렇게 많이 해줘도 정부가 남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예. 많은 혜택을 바라시겠지만 사실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왜 네.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혜택을 많이 주지?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인데 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현진 씨가 경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20조 원이다, 40조 원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동계올림픽 하면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그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가 20조 원이라면 동계올림픽 덕분에 이런저런 사람들 주머니로 20조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될 거다. 동계올림픽 아니었으면 그 돈 안 생겼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동계올림픽 하려면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뭐 숙소도 지어야 되고 식당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 짓는데 1조 원 든다 그러면 그 1조 원이 경기장 그 최초에 땅 파준 분한테도 얼마가 가고 시멘트 회사에도 얼마가 가고 중장비 회사에도 얼마가 가고 그렇게 잘게 쪼개져서 나눠지겠죠? 그게 거기에 경기장 안 지었으면 그 1조 원 안 쓸 돈이고 그럼 그 관계자들한테도 안 갈 돈인데 갔으니까 그분들이야 올림픽 덕분에 다 합치면 한 1조 원 번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장 짓는데 시멘트가 100억 원어치 들어갔으면 시멘트 회사만 100억 원 벌고 마는 게 아니라 또 그 시멘트 공장 돌리느라고 전기와 기름도 썼을 거고 직원도 또 새로 뽑았을 거고 그럼 인력 파견 회사에 돈도 좀 갔겠죠. 또 그 인력 파견 회사는 직원들 갑자기 또 채용하려니까 컴퓨터도 안 돌아가던 거 하나 새로 바꿨을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간접적인 지출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컴퓨터 회사는 또 돈 벌었을 거고 이런저런 간접적인 지출들도 생각해보면 올림픽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것도 다 경제 효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보러 관광객들도 올 텐데 관광객이 1인당 얼마 쓴다고 가정하면 그 관광객이 와서 쓴 돈도 식당에서 쓰건 기념품 가게에서 쓰건 그게 다 누군가의 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상 관광객 10만 명이다. 1인당 200만 원을 쓰고 가겠지. 하면 곱하면 2천억 원 이런 식으로 경제 효과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 더하는 게 20조 원도 나오고 또 올림픽 기분 좋게 보고 가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한국 제품이 더 잘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 효과까지 더해보면 총합이 40조 원 뭐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평창에 경기장 지을 때 들어간 돈이 1조 원이면 그 돈으로 경기장 안 지었으면 다른 동네에 경로당을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했을 돈이잖아요. 그런데 경기장 짓는데 그 1조 원 쓰는 바람에 경로당은 못 짓거나 공원은 나중에 지었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올림픽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 분야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올해 평창 올림픽 보러 왔으면 내년에는 에이 뭐 작년에 한국 갔었는데 올해는 다른 나라 가자 이렇게 하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안 했으면 내년쯤 왔을 관광객이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또 올림픽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뭐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40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의 한 3%쯤 되는 숫자인데 올림픽 때문에 그만큼 GDP가 늘어나면 그거 올림픽만 하면 경제 성장률 3%가 매년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올림픽 매달 하죠. 왜 4년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까?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데 정부도 그래서 중소기업들로 주로 구성된 코스닥 시장의 주가를 좀 올려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이 많이 포함된 KRX 300이라는 새로운 주식시장의 지수를 만들어서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지수를 만드는 거하고 코스닥 시장 살리는 거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한국거래소의 인덱스 사업부 이승범 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승범 부장입니다. 예, 이 지수 이름이 KRX 300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한 2,000개쯤 되는 회사들 중에서 300개쯤 골라서 세트 메뉴를 하나 만드는 건가 보다 이런 추측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예,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는데요. KRX 300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대표 지수의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대표 메뉴 세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메뉴 있는 것 중에 세트 메뉴를 하나 KRX 300이라는 걸 만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수를 만들면 왜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동안 시장에서요, 이제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예. 대규모로 자금 운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운용에 적합한
코스닥 시장을 대상의 그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산 운용할 때 성과 평가 기준이 되는 지수 있는데 예. 이런 지수가 있으면 좋겠다 의견이 시장 안팎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제 통합 대표 지수로서 KRX 300이 2월 5일 날 출시를 할 텐데 그러고 나면 기관 투자자가 네.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 자체가 예. 점차 확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예를 들면 1% 올랐으면 그 예. 벤치마크 지수도 1%쯤 오르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평균 뭐 상승률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예요? 주식시장에서 벤치마크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의 어떤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펀드 수익률이 10%가 올랐다 이러다 하더라도 예. 당시에 종합지수가 지수가 15% 상승을 했다 이러면 펀드 수익률 10%는 오히려 잘 못한 거죠. 주가지수보다 낮은 거죠. 그리고 예. 펀드 운용을 잘못한 거죠.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준점이 되고 있는 벤치마크 지수가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라고 하는 종합주가 지수가 있고 네.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닥이 있고 미국은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럼 네. 지금까지는 주로 코스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종합주가 지수라고 부르는 거 예. 그게 주식시장의 평균 점수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평균 점수보다 더 잘 받았으면 펀드 매니저가 잘하신 거고 예. 그것보다 못 미치면 잘 못하는 거로 평가하니 예. 그 평균에 가능하면 근접하도록 그 평균 내는 그 지수에 맞춰서 투자 바구니에다 그동안 펀드 매니저들이 담아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도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도 있었잖아요. 코스닥 종목으로만 구성된. 예. 그런 지수가 있었으면 그런 지수들 따라가려고 저 바구니에 담는 매니저들도 있었을 텐데 예. 그거는 이른바 벤치마크 역할을 못했던 모양이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코스피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이 안 됐는데 우선은 네. 이제 코스닥 150에도 자금이 전혀 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우리 거래소가 이제 발표하는 여러 지수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 15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150개를 선정해서 만든 건데 네. 일단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닥 시장 상황이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150 지수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기관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기관 투자자들. 이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 200을 주로 쓰다 보니까. 코스피 200을? 예. 코스피 200은 코스닥 종목들은 안 들어있는 지수입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다가 코스닥 종목을 많이 담는다. 그러면 예.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펀드 수익률이 벤치마크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에 어떤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꺼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시에서 보면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예. 다 필수 과목 공부만 하지 선택 과목 공부 굳이 안 한다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KRX 300이라고 하는 지수를 또 하나 새로 만들면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기관 투자자들, 뭐 펀드 매니저들이 KRX 3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평균 점수처럼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기준이 이쪽으로 마음들이 움직이면 되는데 예. 그런 지수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마음들까지 움직여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지수 만드는 당사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지수 자체가 통합 지수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우량한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재무 요건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를 해서 만든 아주 정교하고 종합적인 지수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지수를 만들었다고만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후속 조치로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관련 선물을 상장한다든지 뭐 ETF를 많이 올리게 한다든지 운용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면 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KRX 300이라고 하는 지수에는 코스닥 종목이 몇 개나 들어가게 되나요? 300개 중에? 일단 68종목이 들어갑니다. 68개. 그 종목들은 확정됐어요? 그 리스트는? 현재까지는 확정이 됐죠. 그래요? 그런데 그 리스트는 이제 현재 공표는 안 하고요. 이 네. 지수가 지금
현재 전상 개발 중에 있고 예. 2월 5일쯤에 나올 건데요. 아. 그때 리스트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네.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표하지는 않고 공표는 안 하고 2월 5일 날 이제 지수 산출이 지수가 시장에 나올 때 네.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알고 싶은 분들 많겠습니다. 새로 이 지수에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잘 풀리기만 하면 기관들이 이 종목, 이 300개 종목을 주로 살 거다라는 뜻이니까. 예, 다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있죠. 싶어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럼 또 공개하기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건 있겠어요. 그럼 힌트를 좀 주시면 예, 코스닥 지수 종목들이 68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그게 그럼 시가총액 높은 상위 68개를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으로 뽑은 겁니까? 시가총액만 가지고 본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기본 시가총액하고 거래 대금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재무 요건이라든가 또 유동성, 이제 거래에서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이 충분히 거래가 돼야 되는 유동성도 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충분해야 된다. 예,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가 돼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은 혹시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네. 이제 구성한 종목 현재까지 가장 300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게 한 3,500억쯤 이렇게 네. 되고 있고요. 예.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발행돼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한 20% 정도가 거래가 하루에 안 된다. 네. 밑으로 된다. 이런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이 예. 하루 거래 평균 거래량이 200만 주가 안 되면 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유동성이 있어야 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운용 대상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적은 어때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코스닥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예. 이른바 바이오 업종들이 많아서 예. 지금은 실적이 형편없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개발하는 이 신약 그 좋은 예. 신약으로 허가만 받으면 그때부터 돈 벌 예정이에요. 라는 회사들이 있고 그걸 믿고 또 시가총액도 많이 커져 있는데 예. 실적 성적표만 보면 지금은 형편없으니까요. 예. 이런 종목들을 넣느냐 마느냐도 고민이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결정했습니까? 일단 캐렉 300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전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종합적인 어떤 벤치마크 지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 상태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 잠식과 같은 기본적인 재무 요건은 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기업이 단순히 적자 상태라고 해서 이 지수에서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지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또 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6개월에 한 번씩 지수 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은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주기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여러 요건들을 못 갖추면 떨어지는 거고 예. 갖췄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없으면 계속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2월 초에 이 지수가 발표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지수만 발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 이 새로 만든 메뉴를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들에게 설명도 하러 다니고 홍보도 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또 후속 작업을 하셔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예. 남은 일정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우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필요해서 네. 선물이 필요합니다. 코스닥 캐렉 300 선물 지수를 최대한 빨리 상장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와 함께 이제 ETF라는 상품을 빨리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올려야 네.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그 다음에 또 일반 투자자들까지 해서 이 지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홍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KRX 300의 선물은 언제쯤 상장됩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요. 통상 지수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관련 본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지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 이 지수가 잘 팔려서 이게 벤치마크 지수가 되고 하면 이게 코스닥 시장 살리기 차원이니까 여쭤보면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기관 자금이 대략 어느 정도 최대한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나 혹시 계산이 미리 된 숫자가 있어요?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현재 이제 연기금이 이제 주식 투자의 전체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통합지수가 종목은 한 23% 정도 되고요. 예. 시가총액은 한 약 7%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가 출시가 된 이후에 연기금이 이 지수를 사용을 하면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고 네. 또 그러면 당연히 그 개별 종목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 이는 또 다른 코스닥 종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선순환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새로 만든 세트 메뉴 잘 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인덱스 사업부의 이승범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금요일 오늘은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편안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한양 중에 어디가 땅값이 제일 비쌌나 이 얘기인가 봐요. 네. 이게 지금은 우리 서울은 뭐 강남 사구 이런 말도 있고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한양인가요? 한양도 이런저런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구역도 구역이지만 여기에서 그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동네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가장 그 번화했던 곳은 지금으로 치면 이 종로 사거리 종각을 중심으로 한 운종가였고요. 네. 여기는 이제 상업의 중심지였다. 당시의 명동이나 뭐 지금의 가로수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거지로서 가장 최고 이렇게 으뜸으로 꼽는 지역은 현재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그 북촌 지역이었습니다. 아, 거기가 제일 부유층들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부유층이면서 권력자, 돈만 많아서는 들어갈 수 없고요. 아, 맞아요. 그 당신은 고관대작들이 당신은 권력층이 부유층이었죠. 동일했었죠. 고관대작들이 왜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권력과 그러게요. 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네였죠. 그 당시에도 공무원 월급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참 땅을 줬었나요? 참 미스테리한 그리고 여기서는 네. 이제 음서나 대가 같은 것들로 예. 그 세습이 됐잖아요, 권력이. 그리고 돈 많은 명문가하고 혼맥으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부가 대대손손 물려지는 그런 구조였죠. 그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었죠. 그렇죠. 증여세도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러면 거기가 제일 번화 그 주택가로서 제일 인기 그랬죠. 있던 곳이 거기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땅값 제일 비싼 곳 어디입니까 하면 명동 네. 혹은 뭐 어디 강남역 사거리 이제 이런 건데 이른바 번화가는 어디였습니까 그럼? 최고의 번화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극에서 운종가 최고의 실력자 이런 대사들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운종가라는 곳이 그 종루 큰 종을 달아서 도성문 닫는 알람시계 역할을 했던 이 종루를 중심으로 하는 그 동서의 대로 이곳을 운종가라고 불렀거든요. 네. 지금으로 치면 동대문에서 과거에 헐린 그 돈이문을 가로지르는 그 길이에요. 여기가 도성 최고의 번화가였는데 사람 발길이 어찌나 많았는지 이 구름 운자를 써서 운종갑니다. 구름을 따르는 길. 그래서 이 길 복판에는 또 남대문로하고 만나는 교차로가 있어서 1년 내내 아주 복잡했습니다. 지금의 종로 일가부터 종로 뭐 그렇죠. 그 동네네요. 종로 그렇죠? 일대죠. 네. 거기에는 그럼 양옆에 지금도 상가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도 그 넓은 양옆에 다 그럼 상인들이 가게 내고 장사하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말로만 듣던 시전 상인들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운종가의 양쪽으로 국가에서 지은 장랑 그러니까 길게 늘어선 행랑이 있었는데 네. 시전이 이 행랑 안에 있었던 가게들이에요. 원래는 정부 납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무궁화 마크에 공무원들이 쓰는 그 물품 있잖아요. 네. 그걸 납품하던 상인들인데 왕실과 관청 납품용으로 물품을 조달하던 곳이지만 추후에는 민간 판매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래서 한양의 대표적인 상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종로의 양쪽 옆으로 6군데 큰 상점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육의전입니다. 처음 설명하실 때 이게 국가에서 지은 장랑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게들도 다 그럼 국가 소유였다는 뜻이네요. 말하자면 국가에서 세를 준 셈이죠. 일정 부분 그 월세를 내면서 가게 주인은 정부였고 가게 주인은 정부인데 사실상 운영은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난전권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이장사만 하고 이거는 팔지 마시고 등록 안 된 상인은 들어오지 마시고 네. 이런 규정이 있었나 봐요. 그 지금의 면세점 특허랑 사실 좀 비슷해요. 면세점만 면세로 물건 팔아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운종과의 독특한 거래 관행이었는데 시전 상인들이 허가받은 행랑에서 매매를 하면서 상품 구조를 장악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이제 마포를 통해서도 물건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 상인들은 시전하고 거래 조건이 안 맞으면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전에서 안 사주면 팔 데도 없고. 사사로이 그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단속에 걸리면 물건 다 뺏기고 매도 맞을 수가 야. 있거든요. 그럼 이 당시 시전 상인들은 최고의 권력인 보나마나 불친절했겠습니다. 굉장히 가게 주인인데도 불친절하고 불구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것 따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간판도 걸지 않아서 네. 여기서 뭘 파는지는 가게에 들어가야 알 수 있었어요. 해서 가게와 손님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객꾼, 열의꾼이라는 그 호객꾼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고용해서 손님들 데려왔다는 그렇죠. 뜻일까 봐요? 그래서 그 물건을 비싸게 팔고 여기서 일정 부분을 커미션으로 떼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저 부자들 많이 살았다는 주택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지금 저기 서울의 경복궁 옆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이제 네. 그 동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에 오렌지족이 이 동네에 살았다면서요? 네, 요즘은 오렌지족 말고 달리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오렌지족이라고 했는데 트렌드 세터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트렌드 세터들이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한양에서도 한양의 사대부 중에서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을 경화사족이라고 불렀는데 네. 선비사자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화려한 선비족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스스로 이제 지방의 사족들을 촌스럽다고 여겨서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대개는 보수적인 서인 노론이었는데 그 조선의 정치 사회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문화를 향유하고 수입품을 적극적으로 사서 모으는 소위 컬렉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혼맥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세습을 했고요. 아주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 가보면 그 북촌의 한옥들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네. 지금 그게 옛날에 있었던 그건 아니고 그 커다란 저택들은 다 헐고 다 헐렸을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땅 잘라서 이후에 분양한 네. 한옥들이라는 거네요. 예. 중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는데 이거는 이 동네는 어디입니까? 이쪽은 청계천에서 좀 더 가까운 쪽인데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지금 종로 일대인데 근처에 시전 관청이 있어서 그 입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살기 인프라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주로 역관이나 의관, 율관 이런 그 관청에 설이 든 중인들이 살았습니다. 네. 전문직과 기술자들이 궐에서 북촌보다는 약간 멀지만 인프라는 되게 좋은 이 동네에 살았는데요. 전문직 중에 서울로 중앙관직에 나가지 못한 양반집 자제도 꽤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도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상소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나중에 영조대에는 결국 법적인 차별이 철폐가 되죠. 아예 그러니까 응시 권한 자체도 양반집 자제들한테만 있었나 봐요. 시험은 볼 수 있었어요. 네. 대과 소과를 볼 수는 있었는데 시험에 예. 합격해도 관리로 등용이 안 되는 거죠.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은 뭐하러 해요? 그럼? 1등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니까 보여주고 이제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는데 나중에 이 서울들이 모여서 10,000명이 집단 상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의 일대기 얘기인데 면적으로 보면 네. 참 조그만 동네였네요. 지금의 이른바 강남 그렇죠. 이런 데는 아무도 안 살고 뭐 거기는 소나 닭이나 살던 서울이 그런 땅이었어요. 아니었고요. 지금의 예. 강남 이런 곳은 그 도성에 과일과 채소를 납품하던 근교 농업을 하던 곳이었어요. 농토였다. 심지어 그 농작물도 아무거나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산이었다 싶은 게 요즘도 그 동네 돌아다녀 보면 주택가인데도 막 언덕길 높은 곳도 있고 그래서 네. 강남도 예전에는 산이었나 보다 안 깎고 이거 그냥 밀었네 이런 생각을 당시 했어요. 큰 부자 중 하나가 서울의 인분을 강남으로 갖다 주던 그 상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분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강남에 그 인분을 팔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네는 저 멀리 갖다 버리세요 할 때 그 멀리가 지금의 강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말에도 손에 잡히는 경제는 11시 10분에 찾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
과거의 거래와 관련된 계좌는 신한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고객들도 이제는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한은행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른 은행들도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은행 계좌가 막히면 이것도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상화폐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블록체인을 작동시키는 그런 컴퓨터나 혹은 네.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가 코인으로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코인이 일정 가격은 유지를 해줘야 그분들 인건비나 전기요금도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 생태계를 인정한다면 코인 가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될 텐데 네. 정부는 그 생태계는 우리는 모르는 인정 안 하는 생태계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 현재 저희 네, 정부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우리 그런 정부는 시각으로 그런 보면 거죠. 네. 도박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걸 다른 나라가 먼저 고민을 했으면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너무 이게 뜨거워져 있어서 예, 지금 300만 명이니까 한 3만 명만 하는 거면 또 대안이 또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문제가 결국은 합의가 됐네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기사 5,300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세워서 고용하는 데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바게뜨의 이 본사가 자회사를 세운다는 것은 51% 이상의 지분을 본사가 소유를 하고요. 가맹점주들이 나머지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회사가 이 5천여 명의 제빵기사들을 모두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새로 회사를 하나 세우고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건 파리바게뜨 각 가맹점에서 빵 굽는 분들 제빵 기사가 네. 실제로는 어떤 특정 인력 파견 업체들이 파견해 준 제빵 기사인데 작업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저 메신저로 하더라.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사실 저도 좀 혼란이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라고 하니까 본사가 파견하지 않고 다른 회사 3자 회사에서 오면 이건 네. 전부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예. 3자 회사에서 왔으면 3자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해야지 네. 왜 본사가 그 사람들을 업무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업무 지시의 이 루트상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가 네. 과거에도 그 업체에서 제빵사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일일이 작업 지시를 하는 구조였다면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 네. 작업 지시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하는 게 문제니 본사가 하지 말거나 사실상은 너네가 직접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고용이나 다름없는데 3자를 통해서 했으니 이건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것이죠. 거겠죠. 네. 본사가 작업 지시를 하지 말거나 작업 지시를 하려면 직접 고용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은 본사가 직접 고용하고 직접 작업 지시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내가 조금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경이었으면 끝까지 강경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고려하고 있다라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충분히 법무부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이었으면 차라리 더 나은데 이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면서 뒤에 물음표를 찍다 보니까 네. 시장이 더욱더 큰 혼란을 그러게요. 줬다 이렇게 어떤 보이는 식이든 거죠.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그 청와대에서 시세 조작을 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사람들을 이 계좌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도리어 시세 조작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농담이겠죠. 예, 농담설인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어제 혼란이 좀 컸던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입장이 정부에서 동의된 입장이라면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라는 뜻인데 이게 2천만 원에 거래되면 거품이고 그럼 네. 2만 원에 거래되면 괜찮으냐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는 게 네. 2만 원에 거래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2천만 원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본다면 폐쇄하는 거 말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본다면 다른 대안이 있겠으나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폐쇄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도 들고.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예. 이제 근데 법률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라는 어떤 가치 평가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사실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은 성장을 하고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갈 우려라든지 네. 중간에 사라질 우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출렁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 내내 자기 일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 투자할 만한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도 본인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게 정말 튤립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질지 아니면 정말 미래의 어떤 기술을 대체할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어제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뭐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인원이 지금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300만 명이잖아요. 네. 이걸 그냥 일반적인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하는 도박장 수준으로 생각하고 너네 이거 도박장 문 닫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신한은행이 네. 그 얼마 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게 그 가상 계좌도 본인이 직접 실명을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털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좌마저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예 가상화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 흔드는 거 뭐 살펴보면 거의 없죠. 북한의 핵실험이나 남북관계 정도가 영향을 좀 미칠까.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밖으로 영향을 주는 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딱 하나 얼마 전부터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세계의 가상화폐 가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출렁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가상화폐 규제 방침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전 세계 거래량의 20%를 차지하고 국내 투자자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한 300만 명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시간에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무조사하고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또 한 번 밝혔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 몇 시간 만에 다시 확정된 건 아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하면서 좀 물러섰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 사이에 가상화폐 시장도 크게 가격이 요동쳤는데요. 이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움직인다고 생각될수록 정부 정책과 대응은 더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고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새로운 지수 KRX 300이라는 걸 내놓을 예정인데 이게 어떤 거며 이게 나오면 코스닥 시장에는 왜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한국거래소 관계자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 효과가 몇십조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거 누가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어제 또 한 번 대혼란을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바람에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점심시간을 통해서 뭐 식사하면서 하는 간담회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이미 전일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전에도 사실 법무부 쪽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추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그것은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던 적은 있었는데, 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화폐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힘들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이걸 화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거의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요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한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사실 가상화폐가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 등락이 뭐 하루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악재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고, 이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그 민원까지 넣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청원 막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청와대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수위를 좀 낮췄다라고 봐야 되나요? 한 오후 5시쯤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죠. 아직 그 가상화폐 폐지와 관련돼서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문자가 돌면서, 그러니까 이건 법무부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그렇죠. 법무부하고 아직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설명하자면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내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네. 혼란스러웠고요.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조금 뭐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어쨌든 어제 변동폭이 굉장히 큰 하루, 만약에 가상화폐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루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정부 부처, 다른 부처들은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법무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는 아예 반대다라는 부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래소 폐쇄까지 가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규제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과열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폐쇄까지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견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발언하고 난 이후에 금융당국 쪽,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그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에 거의 동조하는 비슷한 발언들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 쪽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진화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시장에 한 방향의 어떤 신호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어제는 하루 몇 시간 만에 이 신호가 갑자기 강했다가 약했다가를 반복해버린 거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혼선이 훨씬 커진 것이고, 나중에 정부에서 또 이런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까. 네. 제3의 업체를 만들어서 그 제3의 업체가 작업 지시를 앞으로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네요. 이제 해결점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가 지시했던 것은 직접 고용을 하거라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직접 고용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하는 이유는 그 법상에 만약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원치 않으면, 예, 원치 않으면 네.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51% 자회사라는 곳으로 그 노동자들이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건데, 앞으로 불법 파견의 문제냐 아니냐는 거기 역시도 만약에 지시의 루트상에 네.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다만 51% 지분을 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본사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자회사에 지시를 하고 자회사가 다시 노동자들에게 지시하는 루트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기에 제빵사들 모아서 인력 파견하던 업체들은 다 사라졌네요. 그게 이제 조금 문제로 남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 뭐 합의가 좀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불법 파견 문제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어떤 룰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본사로 채용됐을 때 그 여러 가지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과 과연 자회사에 있을 때가 같을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을 테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협력업체에서 파견하던 이 협력업체들이 8곳이거든요. 이 8곳이 모두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는 이 협력업체 사장들을 지금 현재 51%의 그 세우는 자회사에 임원이나 본부장급으로 이제 데려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네.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사라진 업체도 어찌 보면 중소기업인데 네, 그렇죠. 이 중소기업들 이렇게 막 없애도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야, 이 친구들이 했던 게 그동안 사람 모아서 그냥 중간에서 인건비 그 프리미엄만 받아갔을 뿐이지 한 일이 뭐가 있어 없어져도 돼라는 시각도 있을 거고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사안이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 이번 합의 때 노조도 조금 한 발 물러섰고 사용자 측도 한 방 물러섰다는 점에서는 조금 뭐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러게요. 점에서는 조금 예. 평가를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하는 일이 별로 없었던 회사니 없어져도 된다는 시각이라면 사실 그런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특정 예를 들면 휴대폰의 껍질 그 케이스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네. 그 업체가 없었으면 본사가 직접 사람 고용해서 만들어야 될 케이스를 인건비 좀 더 싼 사람들 모아다가 케이스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네. 부서를 분리하고 회사를 나누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업무 담당자들을 다 지정하고 만드는 이유는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효율화를 위해서 회사를 나누고 네. 또 협력업체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일방적으로